아빠, 나 좀 살려줘. 67세 경비원에게 걸려온 딸의 납치 전화. 당신 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리는 순간이 될 거야. 5천만 원이 없으면 시체로 돌려보내줄게. 이 끔찍한 협박 전화를 받은 경비원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30년 전 적으로부터의 복수, 총구가 딸의 머리에 겨누어진 순간 그의 몸에서 폭발한 살기. 범죄 조직은 그저 무력한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상대는 최악의 적이었습니다. 노인을 무시한 범죄 조직의 처절한 최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평범한 한 중산층 아파트.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자리를 지키는 정봉식 경비원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그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었죠. 주민들은 그저 정경비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노인네라고만 생각했어요. 정경비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조깅을 나온 30대 주부가 인사를 건넵니다. 정봉식은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하죠.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주민들에게는 늘 친절했습니다. 30년 전 봉급을 모아 장만한 작은 빌라에서 홀로 지내는 그에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마치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박한 경비원의 과거를. 70년대 말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그의 치열했던 청춘을, 강인한 훈련과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기억이 되었지만요. 경비실 안에는 딸 정유진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34세 나이에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딸이기에 더욱 애틋했죠. 요즘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지만 정봉식에게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봄날의 평화로운 오후, 정봉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경비원 직업상 모르는 번호도 받아야 했죠.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 딸 정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음성, 그리고 울먹이는 숨소리까지. 확실히 유진이 목소리였어요. 유진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다급하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죠. 정봉식 씨, 딸을 살리고 싶으면 5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지정된 장소로 혼자 오십시오. 경찰에 연락하면 딸은 죽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요즘 흔한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꺼져 있는 휴대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는 정유진의 특유의 말투까지 완벽히 재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런 정보까지 알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봉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도 더 된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북파 공작원 시절 적의 함정을 간파하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딸이 실제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하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관리소장에게 급한 가족 일이라고만 답했죠. 곧바로 딸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비상키로 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깔끔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봉식의 날카로운 눈은 미세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식탁 위 커피잔의 위치, 의자가 살짝 기울어진 각도, 문 앞 신발의 배열, 모두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한 듯한 느낌이었죠. 서랍장을 열어보니 평소 유진이가 늘 착용하던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형상이 담긴 절대 빼지 않는다던 그 목걸이가요. 분명히 억지로 끌려간 거야. 정봉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납치범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들이 블러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특권이었죠. 지난 사흘간의 영상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유진이의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검은색 승합차, 선글라스를 낀 2명의 남자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1시간 후 큰 가방을 든 채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요. 확실해. 이게 납치야. 정봉식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냉담한 반응이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져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접수 가능합니다. 담당 경찰은 통화 녹음을 들어보더니 특수 AI 음성 합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봉식이 CCTV 영상을 설명하자 마지못해 기록은 해두겠다며 돌려보냈죠. 분명 나이 많은 경비원이 괜한 걱정을 한다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한 주민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경비, 요즘 아파트에 수상한 사람들 못 봤어요?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정봉식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자신을 노린 조직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북파 공작원 시절의 적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의 정체를 알고 접근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봉식은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그 안에는 북파 공작원 시절 사용하던 암호노트, 비상연락처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윤 대장의 번호였어요. 과거같이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정봉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소탈한 경비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한때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북파 공작원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67세의 노인은 다시 한번 전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노인의 과거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그리고 지금 그 위험한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봉식은 경비실로 돌아와 아파트 전체 CCTV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2시 영상에서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주차장 구석에 멈춰선 검은색 승합차, 그리고 차에서 내린 여성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딸 유진이와 체격이 비슷하네. 영상 속 여성은 유진이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듯 아파트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봉식의 날카로운 눈은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딸이 항상 왼쪽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걷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그런 특징이 없었죠. 게다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벽히 가렸습니다. 다른 카메라 각도에서는 그 여성이 정문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리고 통화 직후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검은색 승합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호를 받은 듯한 행동이었죠. 이건 분명 조직적인 범죄야. 정봉식은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계속 분석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두 대의 차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아파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정찰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중 한 대는 정봉식이 자주 가는 슈퍼마켓 앞에서도 목격됐습니다. 나를 감시했던 거였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과 딸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한 후 계획적으로 유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정봉식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관여했던 인물들, 만났던 적들, 30년이 넘은 과거가 지금 왜 그를 찾아온 걸까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를 들고서요.
CCTV 영상 캡처본, 차량 번호, 수상한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한 메모까지.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정 씨, 이런 영상만으로는 범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번호는 조회해 보겠지만 납치범들이 도용 번호판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담당 경찰관은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 딸이 실종됐다고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정봉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경비원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진정하세요, 아저씨.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아저씨라는 말이 정봉식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젊은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순간 경찰관은 이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는지 말을 흐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정봉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의 안전이 걱정되는데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주민들에게 수상한 차량이나 인물을 목격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질문은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었습니다. 정경비,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네요. 괜히 주민들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입주자 대표가 정봉식을 불러 주의를 줬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나이 많은 경비원이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봉식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북파 공작원 시절 비 오는 밤 국경을 넘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판단만을 믿고 임무를 수행했죠. 그래, 다시 시작하자. 정봉식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이나 주민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라도 딸을 찾아내기로 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공작원 시절 사용하던 암호화 접선 방법이 기록된 노트였죠. 그리고 구석에 놓인 상자에서 필름 카메라도 꺼냈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옛 방식의 감시 장비였어요. 윤 대장에게 연락해 볼 시간이군. 정봉식은 메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백두산 눈 녹는 계절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변했어요. 정말 봉식인가? 30년 만이군. 도움이 필요해. 윤 대장.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장은 묵묵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현재 위치를 알려주게. 내일 아침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정봉식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딸이 무사한지는 알 수 없었죠. 납치범들은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정봉식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장소에서 윤 대장을 만났습니다. 6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군인 출신답게 단정한 차림새였죠. 내 딸이 표적이 된 건 내가 목표라는 증거야. 윤 대장의 말에 정봉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과거 우리가 처리한 임무 중에 누가 원한을 품고 있을까? 두 사람은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특히 70년대 말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처리했던 위험한 임무들을. 그 중에는 당시 북측 고위 간부의 탈북을 도왔던 작전도 있었어요. 그 간부의 측근들이 지금까지 복수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한 걸 보면 젊은 세대가 가담했을 수도 있어. 윤 대장이 말했습니다. 정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적들이 후손들에게 복수를 부탁했을 수도 있었죠. 두 사람은 서둘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납치범들이 지정한 장소를 미리 답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봉식은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위장술을 활용해
변장을 준비했습니다. 나이든 경비원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좀 더 젊고 활력 있는 모습으로 변신할 계획이었죠. 그들은 너를 무력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야. 윤 대장의 말에 정봉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67세 노인을 얕보는 것처럼 납치범들도 그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경비원의 진짜 능력을요. 정봉식은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며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차량이 주로 목격됐던 위치에 자신의 필름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디지털 흔적 없이 상대를 감시하는 오래된 방법이었죠. 저녁이 되자 다시 한번 수상한 차량이 아파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정봉식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윤 대장과 함께 차량을 미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본거지를 찾아낼 차례였죠. 딸아, 조금만 더 버텨라. 아버지가 반드시 구해줄게. 정봉식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북파 공작원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제 그는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정봉식의 하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봉식은 몇십 년 동안 열지 않았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북파 공작원 시절 첫 임무 날짜였죠. 금고 안에는 오래된 장비들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도청장치, 위장용 소품들, 그리고 가죽 케이스에 쌓인 접이식 단검까지 모두 30년 전 그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시절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써야 할 때가 왔군. 정봉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비들을 꺼내며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대부분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어요. 노인 경비원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전 과거의 자신을 되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 대장과의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납치범들의 접선 장소를 미리 답사했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였죠. 주변에는 CCTV 사각지대가 많았어요. 범인들이 치밀하게 장소를 선택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봉식은 공원 주변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훈련받았던 지형 파악 능력이 되살아났어요. 그들이 요구한 장소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윤 대장의 말에 정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치범들은 경비원인 그가 큰 돈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봉식은 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윤 대장이 소개해준 전문가의 도움으로 음성 분석을 의뢰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이 너무 정교해서 일반인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기술을 사용한다면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야. 정봉식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그의 딸을 이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이 화나게 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북파 공작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정봉식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납치범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다시 한번 수상한 차량이 아파트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정봉식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비실 CCTV를 조작해 반복 영상을 틀어놓고 자신은
미리 준비한 위장복으로 변장한 채 차량을 미행했습니다. 나이 많은 경비원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민첩함이었죠. 차량은 도심을 빠져나가 외곽의 한 창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봉식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봤어요. 차에서 내린 두 남자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주변을 살피는 태도에서 훈련된 사람들의 느낌이 났어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야. 전문가들이군. 정봉식은 창고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경비원, 그리고 숨겨진 감시 장치까지. 침투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뒤편에 위치한 작은 환기구를 발견했어요. 그곳을 통해 내부 상황을 살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려 정봉식은 환기구로 접근했습니다. 67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유연함으로 좁은 공간을 통과했어요. 환기구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니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작업실이 보였습니다. 컴퓨터, 음성 합성 장치, 그리고 벽에 붙은 여러 사진들. 그 중에는 정봉식과 그의 딸 유진의 사진도 있었어요. 내 딸이 여기 있는 건가? 주변을 살폈지만 유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하북성 작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정봉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것은 3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비밀 작전의 코드명이었습니다. 과거의 복수인가? 정봉식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윤 대장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어요.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대장과 만난 정봉식은 발견한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윤 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북성 작전. 그건 우리가 고위 간부를 탈출시켰던. 맞아. 그 작전에서 우리는 2명의 간부 경호원을 처리했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비가 내리던 밤 국경 근처에서 벌어진 치열한 교전. 그리고 처리해야 했던 2명의 경호원. 그중 1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경호원이 복수를 위해 우리를 찾은 걸까? 윤 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봉식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복수심은 그만큼 깊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 복수하려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죠. 윤 대장, 우리가 다시 팀을 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윤 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 동료들 중 몇 명은 아직 연락이 닿을 거야. 그들도 우리와 같은 처지니 도움을 줄 거라 믿네. 두 사람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 대장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정봉식은 창고 주변의 지도를 그리며 침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수십 년간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쌓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봉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납치범들이었어요. 내일 정오 지정된 장소로 돈을 가져오시오. 혼자 오고 경찰은 없어야 합니다. 정봉식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딸과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시오. 잠시 침묵 후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정봉식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도 합성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유진아. 아버지가 곧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끄는 정봉식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합성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딸이 협조하지 않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밀어냈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계획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봉식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어요.
유진이가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찍었던 소중한 기억이었죠. 반드시 구해줄게. 아버지가 약속한다. 정봉식의 주름진 손이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67세의 노인이지만 오늘 밤 그는 다시 한번 북파 공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적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가 그들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정봉식은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정봉식은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어요.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 될 것입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과거의 적과 마주하기 위한 최후의 작전이요. 정봉식은 납치범들이 지정한 만남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도착한 그는 주변을 철저히 살폈어요. 공원 벤치, 주변 건물들, 가능한 탈출 경로까지 북파 공작원 시절 훈련받은 대로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윤 대장은 망원경으로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 부대원 2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김찬모와 이통신병이었죠. 둘 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과거의 기억과 기술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봉씨가 대기 중이다. 그들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주마. 귓속에 장착한 초소형 무전기로 윤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봉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5천만 원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 돈 다발 위에 종이 뭉치를 채워 넣은 상태였어요.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12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정봉식에게 다가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그는 정봉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평범한 노인네군요. 돈은 가져왔습니까? 정봉식은 덤덤하게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약간 떨게 했어요. 노인 경비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소? 먼저 딸을 보여주시오. 젊은 남자는 비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의자에 묶인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봉식은 즉시 그것이 유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체형과 자세가 달랐어요.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러서세요. 확인 후 딸을 풀어주겠습니다. 정봉식은 지시에 따랐어요. 그가 뒤로 물러서는 사이 다른 남자가 나타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속였군. 그 순간 정봉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떨리던 손은 이제 단단하게 주먹을 쥐었고 구부정하던 허리는 곧게 펴졌어요.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만 남았습니다.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정봉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황한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뒤에서 다가오던 또 다른 남자가 정봉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67세의 노인은 놀라운 속도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상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관절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고통에 소리쳤습니다. 정봉식은 그를 땅에 꽂듯이 내리눌렀어요. 동시에 윤 대장과 다른 동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타나 나머지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왜 내 딸을 노리는 거지? 정봉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땅에 쓰러진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든 지시는 전화로만 받았어요. 윤 대장이 남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살폈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성북동의 한 주소가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죠. 봉씨가 여기 주소가 있다. 정봉식은 주소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정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범인들이 함정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정봉식과 윤 대장은 성북동의 주소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2층 양옥집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정봉식의 눈은 작은 이상한 점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설치된 특수 필름, 현관문의 특수 잠금 장치, 그리고 지붕 위에 작은 위성 안테나까지. 첨단 장비로 무장한 집이군요. 김찬모가 쌍안경으로 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보통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비밀 작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안전가옥 같았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4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어요. 이통신병이 특수 장비로 무선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내부에서 강한 전자 신호가 감지됩니다. 컴퓨터 여러 대가 작동 중인 것 같아요. 정봉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어요. 정면 돌파는 위험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윤 대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하면 어떨까?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정봉식은 가스 검침원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윤 대장이 준비해온 위장 도구였습니다. 나머지 3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죠. 오후 3시 정봉식은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조금 열렸어요. 40살 정도의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 검침 왔습니다. 누출 점검도 함께 해드릴게요. 정봉식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위조된 신분증이었지만 언뜻 보기에는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봉식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훈련된 그의 눈은 곳곳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와 보안 장치들을 발견했어요. 그는 가스배관을 점검하는 척하며 집 내부를 살폈습니다. 방 안쪽에서 타자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봉식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스배관이 그쪽으로 이어진다며 자연스럽게 접근했죠.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컴퓨터 여러 대가 놓인 작업실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화면 앞에 앉아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저기가 중앙 통제실인 것 같군. 정봉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귓속 무전기로 상황을 윤 대장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있을 만한 장소였죠. 여기 가스 누출이 있는 것 같은데 지하실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식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눈을 의심스럽게 좁히며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창고일 뿐이에요. 그의 태도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지하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어요. 이제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집 구조, 사람 수, 그리고 지하실의 존재까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정봉식은 동료들과 합류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지하실에 유진이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2명이 집 안에 있고 모두 무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행동하자. 어둠이 우리의 동맹이 될 거야. 그들은 밤 10시를 작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집을 계속 감시하기로 했어요.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내부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녁 6시 또 다른 남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까만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정봉식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 얼굴을 찾으려 애썼어요. 저 사람, 하북성 작전의 그 경호원. 정봉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경호원 중 한 명이었어요.
당시에는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남아 이제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군요. 정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의 딸을 납치했는지, 왜 자신을 유인하려 했는지 이제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몸값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작전의 복수였죠. 작전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정봉식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맞서야 할 적의 정체가 분명해졌어요. 북측 고위 경호원 출신이라면 그 실력과 위험성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10시가 되자 마침내 행동할 시간이 왔습니다. 모두 준비됐나? 정봉식이 물었습니다. 3명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윤 대장과 김참모는 뒷문으로, 이통신병은 전기 시스템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으로, 그리고 정봉식은 정면 현관으로 접근했습니다. 정확히 10시 15분 집안의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이통신병이 전기를 차단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정봉식은 현관문의 보안 시스템을 재빠르게 무력화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봉식의 눈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그에게 어둠은 오히려 유리했어요. 소리 없이 움직이며 거실을 지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윤 대장과 김참모는 뒷문으로 진입해 위층의 침실을 확보하고 있었죠. 지하실 문 앞에 도착한 정봉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지하실 구석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의자에 묶인 유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아, 정봉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딸을 찾았어요. 유진은 의식이 있었지만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정봉식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유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위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총을 발사한 소리였어요. 정봉식은 신속하게 딸의 묶인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귓속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어요. 윤 대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잠시 정적 후 윤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명 제압했다. 하지만 그 경호원은 보이지 않아. 조심해. 정봉식은 긴장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아직 제압되지 않았어요. 그는 딸을 부축해 지하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적이었습니다. 정봉식, 드디어 만나는군. 차갑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봉식은 딸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그와 마주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적대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대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두 남자의 눈빛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의 적대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정봉식은 딸 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한 채 계단 위의 남자를 응시했어요. 그는 하북성 작전에서 마주했던 그 경호원이 분명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신을 찾기 위해 살아왔소. 경호원 강태식의 목소리는 깊고 어둠처럼 무거웠습니다. 그의 오른쪽 얼굴에는 과거 정봉식이 남긴 흉터가 선명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복수의 증표였죠. 내 가족을 이용하다니 당신다운 짓이군요. 정봉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공포에 떨며 아버지의 등 뒤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아버지가 이런 위험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터였죠.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었소. 지위, 가족, 조국까지. 이제 당신도 같은 고통을 느껴보게 할 차례요. 강태식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정봉식은 주변을 재빨리 살폈어요. 탈출구를 찾거나 무기로 쓸만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죠.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봉식은 잠시 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 맺힌 공포와 혼란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딸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겨온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지금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정봉식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동시에 윤 대장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귓속 무전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강태식은 그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신 장치를 써봤자 소용없소. 이 지하실은 전파 차단 장치로 보호되고 있으니까. 강태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정봉식은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와 딸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윤 대장과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복수하는 거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정봉식이 시간을 벌기 위해 물었습니다. 강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북측에 갇혀 있었소. 하북성 작전에서 당신이 내게 남긴 부상 때문에 경호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반역자를 놓친 책임을 물어 수용소에 갇혔지. 5년 전에야 탈출에 성공했소. 그리고 당신을 찾아 남쪽으로 왔지. 강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증오가 그의 눈빛에서 읽혔어요. 정봉식은 조금씩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든 유진을 안전하게 빼내야 했어요. 이제 와서 살인을 저지르면 뭐가 달라지겠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시대의 희생양이었을 뿐이요. 정봉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말로는 소용없소.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요. 먼저 당신 눈앞에서 딸을 처리하고 그 다음은 당신 차례요. 강태식이 유진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정봉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몸에 밴 반사신경이 작동했어요. 정봉식은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딸을 밀치고 자신은 강태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정봉식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강태식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두 노인의 사투가 시작됐어요. 과거 최고의 훈련을 받은 두 사람의 싸움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아버지, 유진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정봉식은 집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두 사람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강태식의 손에서 권총이 튀어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동등해졌소. 정봉식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강태식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둘은 마치 오래된 무용수처럼 서로를 주시하며 원을 그렸습니다. 유진은 겁에 질려 벽 쪽으로 물러났어요. 당신에게 배운 게 있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이요. 강태식이 갑자기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정봉식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상황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두 노인의 무기를 든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67세와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두 사람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오랜 훈련의 흔적이 몸에 새겨진 두 노인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전투에 몰입했습니다. 강태식의 칼이 정봉식의 팔을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정봉식은 아픔을 참고 쇠파이프로 강태식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려 강태식의 무릎을 가격했어요. 강태식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약해. 정봉식, 가족을 지키지 못할 거요. 강태식이 비웃으며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봉식이 그의 움직임을 예상했어요. 파이프로 칼을 쳐내고 상대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강태식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이유요. 당신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요. 정봉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딸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가 그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봉식은 순간적으로 강태식의 허점을 노려 강한 일격을 가했어요. 강태식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의 전등이 켜졌습니다. 윤 대장과 김참모, 이통신병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침내 전파 차단 장치를 무력화하고 지하실로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봉식아, 괜찮나? 윤 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쓰러진 강태식에게 다가가 그를 확인했습니다. 강태식은 의식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어요. 모든 게 끝났소. 당신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됐소. 정봉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식의 눈에 절망이 스쳤어요. 30년을 준비한 복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겼군. 또다시 강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봉식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증오와 복수심에 인생을 바친 이 남자가 문득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결국은 시대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니까요. 김참모와 이통신병이 강태식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봉식은 딸에게로 달려갔어요. 유진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유진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정봉식이 걱정스럽게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맞나요? 제가 알던 그 경비원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봉식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딸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에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실을요.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하지만 먼저 이곳을 벗어나자. 정봉식이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윤 대장이 다가와 정봉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는 여전히 최고군. 나이가 무색하더라고. 정봉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지만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통은 견딜만 했어요. 그들은 지하실을 빠져나와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이미 경찰차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강태식과 그의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식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유진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어요. 정봉식은 간략하게 딸이 납치되었고 구출 과정에서 과거 북파 공작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진술하기로 했어요.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대체 어떻게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봉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평범한 경비원이기 전에 이 나라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단다. 30년 전 일이지. 그때 만난 적이 오늘 널 납치한 거야.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그저 평범한, 어쩌면 조금은 답답한 노인 경비원으로만 여겨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인하고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유진의 말에 정봉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모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지만 지금은 쉬어야 해. 정봉식이 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유진은 지친 듯 눈을 감았어요.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정봉식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위험은 지나갔고 딸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봉식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기이한 여정이었는지 생각했어요. 북파 공작원에서 평범한 경비원으로, 그리고 오늘 밤 다시 한번 전사로 돌아갔다가 이제는 그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역할 중에서 마지막이 가장 소중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정봉식과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67세 경비원의 영웅적인 딸 구출 이야기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봉식은 그저 쓸쓸히 웃었어요. 이제 그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정봉식은 이틀을 보냈습니다. 어깨에 총상과 여러 타박상으로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선명했어요.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딸 유진은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봉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는 비밀에 붙여야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단다. 정봉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유진은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손에 새겨진 상처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죠. 아버지, 제가 알던 분이 아니셨네요. 훨씬 더 대단한 분이셨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때로는 답답하다고까지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병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67세 북파 공작원 출신 경비원, 납치된 딸 구출 대작전 펼쳐라는 헤드라인이 전국 뉴스를 장식했어요.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었지만 강태식의 조직이 검거되고 이들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일약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 병실 문이 열리고 윤 대장과 김참모, 이통신병이 들어왔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오래된 훈장이 달려 있었죠. 봉식아, 드디어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구나. 윤 대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정봉식의 침대 옆에 놓인 신문을 가리켰어요. 신문 첫 페이지에는 잊혀진 영웅들, 북파 공작원의 실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인정해주는 날이 올 줄은 몰랐소. 정봉식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들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어요. 임무를 수행하다 죽은 동료들조차 제대로 된 국가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그날 오후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었어요. 그는 정봉식의 손을 정중히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공로를 이제라도 제대로 인정하고 보상하려 합니다. 보훈처장은 정봉식과 윤 대장,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 특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뤄졌던 보상금과 연금 지급도 약속했어요. 뒤늦은 인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정봉식은 퇴원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그는 조금 긴장했어요. 이제 주민들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경비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파트 주민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어요. 경비실 앞에는 화환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경비님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주민들이 모여 박수를 치며 그를 반겼어요. 정경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경비가 아니라 정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정봉식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나이 많은 경비원으로만 여겨졌던 그가 이제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입주자 대표는 직접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더 존중하겠습니다. 정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의무였을 뿐입니다. 특별한 영웅 대접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주민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간 정봉식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으면 하고 바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그는 딸 유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위해 직접 요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출장 간다고 하셨던 것도 사실은 그래, 그때도 비밀 임무가 있었단다. 너를 혼자 두고 떠나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 정봉식의 눈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픔이 비쳤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강인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죄송해요. 그동안 이해하지 못해서.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봉식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딸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봉식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는 대부분 거절했지만 한 교육 프로그램만은 수락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강연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정봉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노인의 담담한 이야기 속에서 진실된 용기와 헌신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노인들을 무시합니다. 쓸모없고 시대에 뒤처진 존재로 여기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과 지혜는 더욱 풍부해지지요. 정봉식의 말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함께 참석한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도 같은 무시와 소외를 경험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정봉식에게 다가왔습니다. 80살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정봉식 선생님, 오늘 말씀 듣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봉식은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봉식은 이제 경비원 일을 그만두고 북파공작원 선배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국가안보교육원에서 그의 경험을 젊은 요원들에게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딸 유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했어요.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정봉식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68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옆에는 윤 대장과 다른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주 모여 예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죠. 생각해보면 참 기이한 인생이었소. 정봉식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왔지. 하지만 결국 빛을 볼 수 있었네. 김찬모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거요. 우리처럼 숨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정봉식은 멀리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어요. 정봉식과 그의 동료들이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소. 정봉식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받는 멘토가 되었죠. 석양이 한강 물결 위에 금빛길을 그릴 때 정봉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비밀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그가 걸어온 길은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가치는 마음의 젊음에 있다오. 우리 모두는 끝까지 빛날 권리가 있지. 정봉식의 말이 저녁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한 사람의 영웅담을 넘어 나이를 초월한 용기와 헌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68세 노인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